네, 교육공학의 어떤 학문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에 우리가 교육공학이 어떤 건지 정의,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이 교육공학 영역을 소개할 때 다른 학문에서도 비슷하겠지만 되게 어떤 영역을 다루는지를 오버뷰로 다룹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풍부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공학 영역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뭐 매체를 가지고 활용한다, 이 정도가 아닌 다른 영역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침 여기 실즈 앤 리치가 1994년도에 만든 이 틀이 지금도 계속해서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자들은 실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미국 교육공학회의 도움을 받고 그쪽 교육공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육공학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역을 나눠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육공학의 정의 영역에 처음 이야기했던 교수체제 설계를 포함한 이런 설계 영역, 그 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디벨로핑하는 그 개발 영역, 그 다음에 개발한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활용 영역. 그러면 논리적으로 약간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관리 영역,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것도 이제 교육공학에서 교육평가라는 영역 따로 있지만 수업이라든지 교육 환경을 설계할 때 평가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쪽 분야의 지식도 우리가 교육공학의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영역. 아까 설계는 우리가 초반부에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그 플래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계획을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실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겠지만 플래닝을 벗어난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디자인한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만들기 전에, 구체적으로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션이라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영역에는 크게 교수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학습자 특성이 어떤 거냐를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부분까지 설계 영역에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강의 초반부에 얘기했던 딕과 캐리의 체계적인 교수 설계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수업을 내가 어떤 프로세스로 갈 거냐를 안내해 주는 그런 설계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디자인, 여러분들 책자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텍스트 같은 거, 그래픽. 지금 현재 이 파워포인트도 이제 강의용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텍스트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래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텍스트와 그래픽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메시지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수 전략, 영어로는 instructional strategy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수 방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영어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이 교육 내용들을 다룰지를 좀 정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그 안에 교수 방법들을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래티지라는 용어를 이쪽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방향에서 어떻게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거냐, 실질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교육 내용을 어떤 순서대로 다룰 거냐, 어떤 사례를 다룰 거냐, 언제쯤 어떤 연습 문제를 다룰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스트래티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계속 다루고요. 학습자 특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습자들한테 어떤 교수 방법이 좋으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선수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한테, 선수 학습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한테는 교육의 방법들이 조금 다르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런 지식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영역은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 건데, 예컨대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만 여러분들 교과서도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많이 발달하지만 예컨대
여기 넘버링, 여기 1, 2, 3 번호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의 어떤 크기, 그다음에 볼드체로 하는 거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볼드체로 할 건지 폰트는 뭘로 할 건지 그다음에 넘버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그 다르게 어떤 텍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만드는 그런 영역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시각적인, 청각적인 혹은 이런 자료들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공학,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좀 바꾸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습니다만은 컴퓨터와 다른 매체들과 포함시켜서 교육용 매체를 만들 때 우리가 통합공학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작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 영역, 지금까지 설계, 개발까지 넘어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건데 바로 강의 다른 시간에 얘기했던 어시어 모형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형들을 좀 계속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의 보급,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보급은 이제 여러 말로 쓸 수 있지만 실질적인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디퓨전, 확산이라는 말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알다시피 매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운 거고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스마트 디바이스 많이 이야기하면 혁신적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나오면 일부분만 쓰죠. 그다음에 그게 점점 확대되어 가죠. 그게 일종의 하나의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적인 혁신이 확산될 때는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잘 따져서 보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성공적인 경험이 초기에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그런 지식도 교육공학 지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행과 제도화,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제도화라는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을 쓰는데요. 많은 종류의 교육에 관한 이런 혁신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도,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영역을 우리가 실행과 제도화라고 하고 그것과 또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바로 정책과 규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 영역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교육공학에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수 설계하는 과정이 일종의 프로젝트로 본다면 거기에 많은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건지,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실은 교육공학의 영역으로 지금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체제나 자원관리에 상당히 밀접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격으로 강의를 할 때 이런 다양한 자원들, 그 다음에 이 교수자도 일종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전달체제의 어떤 매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가장 좋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대학에 가보면 전체 대학의 그 교육을 매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과 대학별로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센터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지만 미국의 교육공학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매체 관리하고 매체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어떤 식으로 매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할 거냐 이런 데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관리도 많은 학습자의 지금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관심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하면 최근에 그 LMS라고 해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러닝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련 여러 가지 학습자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조금 우리가 더 확대 해석하면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더 연결되면 뭐 학습 그 분석, 러닝 애널리틱스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발전되는 부분입니다. 학습자가 도대체 여기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분석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육 평가에서 다루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공학 영역에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다루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아까 교수 체제 설계도 잠깐 언급됐지만 교육의 목표를 정할 때 어떤 교육인지를 확인하는 그 요구 분석 니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밸루에이션 프로세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 학습자가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공학은 전통적으로 상대평가보다는 준거를 딱 정해놓고 이 준거 이상으로 넘었을 때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평가 관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뭐 이거 연장선에서 수행평가 같은 것들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이 준거 지향이나 절대평가나 수행평가는 전부 다 평가 이론가들이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의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 평가의 그 지식들을 가져와서 활용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도 마찬가지죠. 형성평가도 원래 평가 이론가들이 개발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수업의 개선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경우도 강의 장면을 갖다가 같이 보면서 이런 교수 설계 전문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지금 평가 과정입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어떤 평가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수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도 지금 교육공학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이 평가 연장선의 어떤 지식 영역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공학이 다루고 있는 영역을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설계나 개발 그것을 벗어나서 관리, 평가, 그 다음에 활용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